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2021년 7급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에서요, 제가 2강의 과제로 2017년 민경채 언어 논리를 과제로 드렸습니다. 자, 정말 실전처럼 모의고사처럼 생각하시고 한 회차를 온전히 풀어내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1강에서 연습했던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좀 잘 구현이 되었는지,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그냥 몇 문제만 좀 핵심 문항 몇 가지만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자, 눈에 말씀드리시면 최근에 언어 논리 경향은 무엇을 중시한다? 맞아요. 문맥을 중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맥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게 독해뿐만 아니라 요 최근에는 논리 퀴즈, 논리 문제까지 이것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아마 우리 7급 시험에서도 이 경향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문맥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하다 보면 우리가 세밀한 정보나 디테일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엄선 기출 모의고사 이외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기억하고 있어도 답이 풀리는 문제들을 몇 가지 같이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요 기억해야 한다, 이 정보를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2강에서 이거 설명드렸었어요. 기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뭐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는 맞아요. 밀도가 높은 정보, 그쵸? 높은 밀도의 정보를 봤을 때, 이런 글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세부적인 거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문을 읽고 선지를 봤을 때, 혹은 지문 안에서도 1단락, 2단락, 3단락, 이 단락별 사이에서 일치하는 단어들이 있을 때,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서 약간 뭐야 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한마디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정보들이 등장했을 때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맞죠?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의 밀도가 높다면 이거를 처리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밀도가 높은 것들은 이런 건 정보에 우리가 정리력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선지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런가 봐, 이거 맞는 말인가 봐, 어디서 봤어, 이런 식으로 기억하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이제 구간, 이게 지금 이 정보가 어느 구간에서 나온 정보였는지 확인하는 거, 이 단어가 어떤 목적에서 나온 단어였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패스. 감당할 수 없는 정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패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패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리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고, 또 약간 텀 두고, 또 읽어보고, 텀 두고, 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 또 읽어, 또 읽어. 예를 들어서 10번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 10번을 붙여서 그 자리에서 10번을 읽지 마시고요. 한 번 읽고, 잠깐 딴짓 하다가 한 번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텀을 좀 두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 번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때는 붙잡고 있어 봤자 어차피 안 됩니다. 차라리 조금 시간을 좀 둔다라고 하는 거는 여유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정보가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여기까지 딱 푼다고 했을 때 내가 평소에 풀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괜찮아요. 내가 예상보다 늦더라도 우리는 그 제 시간 안에 25번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물었는데 사실은 지문의 길이가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는 나 버겁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 나 이거 좀 어려워, 이런 거 좀 버거워 라고 느끼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정도가 정보의 밀도가 높은 글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그 사이를 조금 애매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그분들이 답지를 고를 때 말이야. 답지를 고를 때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단어들, 여기에 맞춰서 답지를 고르려고 하지는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한국 신민화의 이상이 실현되면 이란과 신민의 군신 관계가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봐봐요. 1번 선지만 놓고 봤을 때 꽤 설득력이 높지 않나요? 그렇잖아. 한국 신민화의 이상이 실현되면 뭔가 그죠,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 같아. 굉장히 신빙성이 높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선지 자체의 설득력이 아닌, 맞아요, 지문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지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 신민화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한국의 신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뭐라고 나오죠? 진정한 신민으로 거듭된다면, 맞아요, 군신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변화하여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데요. 잠깐만, 여기에서 맞다, 이거 있었는데 이걸 내가 기억을 못했어. 이걸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1번으로 틀렸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한국 신민화의 이상이 실현되면 이란과 신민의 군신 관계가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선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국 신민화와 군신 관계의 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 그러니까 선지 자체에 설득되지 마시고 이 관계가 있었나? 어디 있었지? 일단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하고 오자. 이렇게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물론 내가 이거 군신관계 아니고 부저관계랬어 하는 게 기억나면 좋겠지만 기억나지 않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확인. 자, 그 다음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친일파는 조선인들이 노력하기에 따라 일본과 같은 황민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친일파 어디 나왔었지? 나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아. 조선인 스스로 진정한 일본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선택했고, 친일파는 황민으로 인정받겠다는 노력이 우선될 때 차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워. 이런 식의 내용들을 봤을 때 오케이, 2번 맞는 말이구나 생각하시고 여기서 끝. 3, 4, 5번 안 읽으셨죠? 그쵸? 잘하셨어요. 3, 4, 5번 읽는 거 아닙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2번, 3번, 4번 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여러분들 푸는데 큰 지장은 없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있잖아요. 우리 5번 문제에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5번 문제는 이제 실제로 꽤 변별력이 높은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도 아마 그 점수를 합격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5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기억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를 물었어. 그죠? 그런데 이제 기억이 기관간 약정. 기관간 약정이 기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기관간 약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만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 글을 읽으실 때는 뭐가 중요하죠? 맞아요. 정보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정보의 종류를 나눈다?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분류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봐봐요. 국가를 제외한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의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나오죠. 자, 기관 간 약정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하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축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관 간 약정이니까 정부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아무튼 기관들끼리 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게 특징이구나 하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때에 하면서 나오는 정보들을 봐봐요. 이 서명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원칙이 있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죠. 고위직 인사가 서명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만일 조속히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편으로 서명을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내용이 쭉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오케이, 좋아요. 약정을 서명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 정보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그리고 지금 1단락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없으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즉 1단락의 내용은요, 전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류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2단락을 한번 보시면 2단락 볼까요? 해당 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적절하지 않다. 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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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뭐하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례만 알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라든가 뭐 세부적인 추론을 할 게 아니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 만약 인증 문건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또한 서명을 할 때 양국 정상이 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적절하다 나왔죠. 자, 부적절한 두 가지 경우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의 내용을 파악을 하실 때 일단 뭐부터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다만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러면 봐봐요. 적절하지 않은가? 양국 정상의 임석 적절하지 않다 그랬어.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적절하지 않다 그랬죠? 전권 위임장을 만드는 거. 근데 전권 위임장이랑 관련된 사례는 여기에 지금 없네요. 그쵸? 죄송해요. 정권위임장 여기 있죠? 네. 정권위임장 이거 안 된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이거, 어머나, 부적절한 거 두 개를 일단 지웠어. 남은 거 뭐밖에 없어? 니은. 2번밖에 없다.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아마 조금, 물론 이제 합격권이 있으신 분은 아마 자기 페이스대로 잘 풀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싶으실 건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만회할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6번이 조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모두 조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9번이랑 10번 요거 두 가지 있죠. 9번, 10번 두 가지는 easy and fast. 정답률도 높고 시간도 아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서 좀 실수를 하지 않으셨기를 조금 바라겠습니다. 특히 10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인데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정보로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잖아요.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바로 강화 약화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기억, 니은, 디귿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류의 문제 형식을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 형식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적절한 것을 물었고요. 1번에서 오케이, 끝. 나와줘야 돼. 최종 결론이 뭐였죠? 인구 1명당 쥐도 1명. 뉴욕시는 900만이래. 그렇다면 뉴욕시에도 900만 마리의 쥐가 살아야 되는데요. 30만 마리가 살고 있대요. 따라서 디귿을 약화한다. 맞네. 오케이. 1번에서 답 찾고 나머지 안 읽으시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11번도 있고 12번도 있는데요. 아마 이런 느낌 좀 드셨을 거예요. 11번부터 다시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뭔가 세트 하나가 끝나고 다음 세트가 시작되는 느낌을 받으셨겠죠? 자, 그래서 다시 오케이, 나 지금 독해로 돌아가야 돼 라는 느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중요해요. 11, 12번 모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난이도는 11번이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미리 풀어본 적이 있어요. 풀어본 기억이 나요. 라고 할 만한 문제들이죠.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12번에서 포인트는 여기에서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관통하는 메시지. 자, 우리가 2강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바로 그거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몇 범주는 표준화를 위해 국가적인 사업에 기원이 있고 성의세습이 대표적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성의세습, 북의성의 고착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정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볼까요? 북의성을 고착화하라는 노력은 견고하고 수지 맞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국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내려오면 보세요. 5번 진나라가 백성에게 성을 부여한 목적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물론 여기요.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성의 세습은 시기적으로 일찍 발전한 국가에서 나타났다 하면서 중국은 인상적인 사례다 하면서 진나라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국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내려와. 그러면 이 부분이 딱 기억이 더 잘 나겠죠? 그런데 이게 정답이 5번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읽고 바로 5번을 보면 5번이 답인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북의 전통의 확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100개의 성을 부여하였다. 북의 전통은 진나라가 성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선지가 지문의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선지, 그리고 조합해서 틀린 내용을 만든 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번에서 그랬나 하면서 헷갈리다가 5번까지 내려왔을 때 오케이, 정답. 여기서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게 돼요. 사실 이렇게만 답을 찾아도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는 처음 이루어졌다 해서 괜히 뭔가 북의 전통, 중국, 오래된 이런 단어들만 잔상이 남아서 1번이나 2번에서 답을 고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팁인데 100개의 성, 100개의 성,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숫자가 나오면은 얘는 틀릴 진술일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요건 재미삼아 알고 계시고,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다시 한번, 관통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가? 이걸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시죠. 자, 13, 14번 있고, 15, 16번 있고, 15번 문제는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정말 이렇게 분류하면서 읽는 법, 요게 좀 연습이 되신 분들의, 의외로 잘 풀리는데 싶은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이거 그래도 답 찾기는 쉽습니다. 자, 16번 문제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합격선에 있는 분들, 우리가 이제 파이널이니까 16번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자, 17번, 18번, 여기도 조금 어렵지 않게 가셔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처음에 풀 때 발췌독으로 좀, 물론 운이 좀 좋기는 했지만, 발췌독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기억을 지지하는 것을 물었고, 그래서 기억을 먼저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을 먼저 읽었어요. 기억만 읽은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읽었어요. 자, 그래서 왜 카나리아의 수컷만 종 특유의 소리로 지저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수컷의 몸에서만 분비되는 물질 B가 종 특유의 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뇌의 특정 부분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이 관계가 조금 단순해서 느낌을 왔죠. 어떤 느낌? 이거 바로 보기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물질 B를 주사했더니 종 특유의 소리로 지저귀게 되었다. B와 종 특유의 소리 두 개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 맞네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니를 왔어요. B의 효과를 억제했더니요. 종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지 못했대요. 강화하는 거 맞죠? 맞아. 강화니까 이것도 맞네. 기억 니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쉽게 풀리다니 하고 디귿을 봤더니 기관 A를 제거하였지만 종 특유의 소리로 지저귀 수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기관 A는 여기에 없던 거였어.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기관 A가 어디 있더라 봤더니 기관 A에서 분비되는 물질 B의 분비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기관 A를 제거했다라는 건 무슨 뜻? B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B가 없는데도 특유의 소리로 지저귀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지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빠르게 풀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30초 컷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넘어서 볼까요? 11번, 그 다음에 이제 19번, 20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같이 풀어드리지는 않겠지만 19번이랑 20번 문제, 요 두 문제 반드시 풀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22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 굉장히 어려웠죠? 킬러 문항으로 선정된 문제, 설계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왜 어렵다 라고 느끼는지 그게 중요한데 아마 대부분은 이것 때문일 거야. 장치 A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요. 정당한 거래 99%가 정당한 거래, 1%는 사기 거래, 또 사기 거래 99%가 사기 거래, 1%가 정당한 거래. 한마디로 뭐죠? 맞아요. 99%와 1%, 이 지금 구간에 설명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동일하게 반복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부분적으로 일치하죠. 부분적으로 일치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 헷갈린다 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구간이나 목적을 잘 봐야 된다. 구간을 나눠볼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래요. 정당한 거래, 그리고 또 사기 거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당한 거래든 사기 거래든 이 장치는 뭐냐면 1%를 오판하는 장치예요. 보세요. 정당한 거래의 1%가 사기 거래, 사기 거래의 1%가 정당한 거래.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구간을 나눌 때 일단 정당한 거래와 사기 거래로 나누고요. 사기 거래든 정당한 거래든 아무튼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99%, 그리고 오판하는 것이 1%.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진 기계구나 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동일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일단 우리는 정보의 구간을 정당한 거래와 사기 거래 이렇게 두 가지의 구간으로 나눴죠.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신용카드 거래가 사기 거래의 확률은 1000분의 1이다. 애초에 얘랑 얘의 파이가 얘가 1000분의 1이에요. 정당한 거래, 사기 거래의 확률이 1000분의 1. 1000분의 1. 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좀 느낌이 안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매우 작다. 매우 작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먼저 기억이야 뭐 당연히 아닌 거 아실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볼까요? 무작위로 10만 건의 거래를 검사했을 때 사기 거래를 정당한 거래라고 오판하는 건수 1%, 정당한 거래를 사기 거래라고 오판하는 건수 뭐예요? 이것도 1%. 그럼 봐봐. 정당한 거래 1%와 사기 거래 1%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이거에 오판이 더 많죠. 뭐가 더 많다고요? 뭐가 더 적다고요? 사기 거래 1%가 더 많다고요. 즉 사기 거래를 오판하는 건수가 더 적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더 적은 거죠.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이에요. A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폐기는 뭐였죠? 확률이 50%보다 크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요? 오판에 의한 카드 정지 사례일 경우요. 뭐예요? 카드 사용이 정지된 사례. 즉 이거죠. 오판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거 사기 거래야 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게 오판이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언제 사기 거래라고 판정을 하게 돼요? 여기를 제가 아까 잘못 써놨구나. 죄송해요. 정상거래를 오판한 경우 사기거래라고 나오겠죠. 사기거래를 정상적으로 판단한 경우 오판이라고 나올 거예요. 다시 사기거래라고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정상거래의 1%, 사기거래의 99%. 자, 눈으로 봐봐요. 자, 이게 함정이야. 뭐가 더 커 보이지? 당연히 99가 더 커 보이죠. 당연히 99가 더 커 보여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사기 거래일 확률은 몇 %라고요? 1000분의 1이라고요. 즉, 이 사기 거래, 봐봐. 정상 거래 1%는 뭐겠어? 100분의 1. 사기 거래는 1000분의 1. 이 1000분의 1이 99%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거를 A라고 하고요. 이걸 B라고 해볼게요. 카드 사용이 정지된 사례는 일단 A 플러스 B겠죠. 사기 거래라고 판정이 나면 정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오판에 의한 사기는 A예요. 그쵸? 요것만이죠. 요것만. 그러면 이게 2분의 1일까 아닐까 이때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약간 자료 해석이랑 비슷해. 어림산으로 그냥 대충 한번 봐봐요. A 플러스 B분의 A인데 이게 2분의 1이 되려면 B가 A와 비슷한 수일 때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얘는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큰 수가 아니라고요. 비슷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폐기가 되어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는 2분의 1을 넘어서 1에 가까운 수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A는 폐기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헷갈렸는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헷갈렸다고요? 동일한 구간의 정보가 나와서. 그렇죠? 동일한 부분이 나와서. 부분적으로 일치를 했기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구간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애초에 사기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0분의 1밖에 안 돼. 매우 작은 수야 라고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상의 1%, 사기의 99% 하면 1과 99.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얘네 둘만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요 어떻다고요? 얘는 1000분의 1이에요. 얘는 정상거래 1%니까 정상거래의 100분의 1, 얘는 1000분의 1. 애초에 얘가 너무 적다. 그쵸? 요거 두 가지의 크기를 잘 알고 계시면 여기 정답이 4번인 거는 조금 더 수월하게 판단이 가능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류하는 거, 구간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이 진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구나. 정답을 결정하는 정말 그 작은 1%, 그게 바로 이러한 식의 생각 습관이구나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24번 문제를 근데 사실은 요게 당시에 나왔을 땐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요거를 다 예전에 뭐 다른 문제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서 생각보다는 좀 수월하게 푸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선가 한 번 풀어봤더라도요, 다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24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치고 진행을 해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 문맥이 중요하다. 어디에서도 논리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있잖아. A와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A or B.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not A and not B. 근데 이게 거짓말이래.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의 의도를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의 의도요. 봐봐요.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구나. 세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건 아시죠? 거짓일 때 거짓에다가 낫을 붙이면 티가 된다. 그죠? 거짓에 낫을 붙이면 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술을 전부 다 반대로 바꿔서 참인 진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서 말을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만 자,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의 반대면 둘 다 전시돼. 그죠? 하나만 전시돼요? 이렇지 않아. 하나만 전시되지도 않고요.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요. not A or not B예요. 그쵸? 둘 중에 하나만 전시되지 않거나 둘 다 전시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의 거짓이니까 뭐가 될까요? A and B가 되겠죠? B와 C 중 적어도 하나가 전시되면 D도 전시된다예요. 자, 이건 무슨 문? 조건문. 조건문을 거짓으로 만드는 건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입니다. 그래서 B or C 그리고 D가 전시되니까 전시된다의 반대, not D. 맞죠? C와 D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거 C와 D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요거의 그러니까 not C and not D니까 이거의 거짓은 C or D죠. 둘 중에 하나는 전시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얻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요거를 우리가 지금 기초 수업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약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혹시 그냥 수월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헷갈리신 분들은 이것도 다시 한번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해봐요. 그러면 그냥 낫디라 그랬죠? 그러면 C or D에서 D 빼니까는 C 남았어. A, B, C 됐네? 몇 개? 3개. 끝. 됐다. 엄청 쉽다. 그죠?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가설을 약화하는 건데요. 아마 요 문제의 정답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 사실 24에서 결정돼요. 24에서 이거 수월하게 풀어내신 분들은 25번에서 정답을 맞출 확률도 높고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당연히 25번에서도 허둥대다가 답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25번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특별한 예사항 없으니까 요거는 각자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25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모든 문항을 다 풀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최소 제가 지금 별표 친 거, 설명한 거 얘네들은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겠다.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볼게요. 고맙습니다.